그는 있으며 나는 없다. 이름은 있으나 형체가 없고 눈에 보이긴 하지만 손에 잡을 수 없다. 멀리서 보면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곧 내가 되어버리고 마는 안개, 짙은 안개. 무한 자유를 꿈꾸는 사람에게 안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자신을 비워 상대를 가려주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이내 너무나 분명해지는 그런 안개의 미덕을 담는 것은 아닐까? 이 안개와 더불어 실로 5년 만에 외출을 감행한 작가 이회수. 그동안 꿈꾸는 식물 장수안에서 칼, 벽오 금악도 같은 작품을 통해 도를 말해오던 그가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안개 속에서 발견한 황금 비늘의 실체는 무엇일까? 늦가을 정취가 한껏 깊어진 경춘 가도를 따라 안개로 지은 도시 춘천을 찾아가던 날, 가을비가 마지막 잎새까지 떨구었다. 작가 이회수를 찾아간 이는 소설가 하창수 씨. 이미 정은 시각. 그러나 밤샘 작업을 하는 작가에겐 지금부터가 집필과 교제의 시간이다. 해서 작가의 집은 엿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만큼 따뜻한 불빛이 유혹적으로 흐르고 늦은 방문객의 미안함을 덜어주기라도 할 듯 맹인 안내견까지 반겨 맞이한다. 그렇지. 그걸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 쪽에서는 이제 걔네들도 뭐 수장사 외국 것에 대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있는 거지. 한때 그림에 깊이 몰두하기도 했던 그가 초기에 그렸다는 그림. 태양을 쫓는 병아리들. 작가의 열망이 선연히 짚어질 것 같은 이 그림 아래서 그에게 묻는다. 어떤 이끌림으로 인해 이 고단한 작가의 길에 들어선 것일까? 어떤 열망이 지금까지 작가로 남게 했을까? 걔들은 물론 역사도 주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알고 보면 너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직접적인 목적이었었어요. 그 이후에 물론 계속 쓰면서 계속 춥고 배고팠습니다만 예. 그러나 역시 이제 그것은 고통의 체험이었고 그것이 이제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소설로 대변되어져서 나왔었는데 지나치게 그런 것 어떤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삶 같아 보이기는 했어도 이것에서 헤어나는 방식, 구원의 방식 이런 것들이 소설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나중에 제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좀 명상도 하고 또 공부도 그 계통으로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글에 대한 결벽증이 유독 심한 작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오지 않으면 보름씩 그 문장 한 줄에 매달려 사는 작가. 그럼에도 이번 소설 황금 비늘은 그가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는 신작이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 꼬박 글쓰기에만 매달렸으며 그로 인해 눈의 수정체가 침침해지는 노환 증세에 시달렸음에도 10번 이상의 수정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가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동양적 사유와 우리 고유의 선도를 우화 속에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선생님의 그 작품의 개성적인 문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정적이고 다분히 감성적인 그런 문체였거든요. 이번에 황금비늘에서 제가 읽어낸 문체는 그것에 비해 가지고 풀어졌다고 할까요? 좀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런 변화를 제가 느끼겠거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만약에 이제 그림에 비유한다면 역시 이제 한 번의 붓질은 한 번의 욕심이고 한 번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관용어 역시 이제 꾸미는 어떤 단어들이 동원되어지면은 장식이 좀 요란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인데 화장을 요란하게 한다고 반드시 예뻐 보이지는 않는 것이고 장신구를 많이 몸에 걸쳤다고 해서 반드시 미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음 그대로를 꾸밈없이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주제인 어떤 도의 상태를 좀 보여주거나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실은 요번에는 미사어구나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절제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육원을 탈출한 나 11살 김동명. 거지가 되어 돈을 구걸하느냐 도둑이 되어 음식을 훔치느냐로 오랫동안 고심하고 있었다. 굶어 죽을 거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거지보다는 도둑이 나을 것 같았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을 때 꼬마야. 꼬마야. 저 언덕배기까지 아저씨 휠체어 좀 밀어줄래? 밀어드릴게요. 그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생후 2개월째 버려진 나. 양부모 손을 잡고 보육원을 떠나던 친구들을 그토록 부러워했건만 나에게는 그런 행운조차 없었다. 그러나 보육원을 도망 나온 지금 굶주림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나를 구원해준 사람은 뜻밖에도 양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자청했다. 얼마나 간절했던 소망인가. 양부모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나는 양아버지라는 말이 꿈만 같았다. 나는 양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수없는 다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양아버지는 그 무렵 매일 술을 마셨고 교통사고와 아내의 가출이라는 진한 기억들이 그로 하여금 폭음의 세월을 보내게 했다.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맹인 지압사가 찾아왔다. 요양원에 가는 대신 지압 치료를 받고자 양아버지가 부른 것이다. 방문 첫날 국화가 예쁘게 피었다고 말해 나는 그가 정말 맹인인가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풍류를 아는 멋쟁이였다. 간에 병이 생겼을 때는요 절대로 무리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삼가하시고 꼭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죠. 특히 술은 아주 간에 치명적인 독약과 같거든요. 절대로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넣어두시죠.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넣어두시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조 선생과도 한 집에 살게 된다. 집 없는 조 선생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앞날을 불안해한 양아버지의 나를 위한 배려였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넣어두십시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던 양아버지는 어느 날 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번개손이라는 전설적인 소매치기. 양아버지는 삶의 마지막 불꽃을 살려 나에게 그 소매치기 기술을 전수시켜 주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최후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당부와 함께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해 보았다. 물론 성공이었다. 양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수입을 7대3으로 나눈 다음 도시락에 넣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갔고 세상은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황금비늘에 나오는 동명의 양아버지는 분명히 소매치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재산 분배업자로 생각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소매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크고 작은 붓의 용도가 다르듯 하물며 사람의 빛깔에 어찌 구분이 있을까. 작가는 일찍이 그 해안을 얻은 듯하다.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담아내는 작가적 소명을 잊지 않고 있으니. 선생님 소설 속에는 고아나 불구자, 행렬병자 같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설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일궈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장애자들이라든가 또는 소외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저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자이거나 또는 정신의 장애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시 장애자라든가 행렬병자라든가 어떤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가슴 또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저는 그런 등장인물을 소설에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느 무명 화가를 조 선생이 지압으로 되살려 놓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조 선생은 그 화가로부터 전시회 초대를 받았고 나는 그 길에 조 선생과 동행하게 되었다. 왜 검은 안경을 쓰고 다니세요? 이 안경? 시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안 주려고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뭘? 아, 전시회? 날 꼭 모시고 싶다는 화가분이 계시거든. 그분을 봐서라도 꼭 가야지. 사람들이 놀리면 어떡하죠? 글쎄, 생애 처음으로 내 시력의 건재함, 그걸 인정해준 사람을 만났거든. 그깟 조롱증 문제도 없어. 맹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맹인견 갖기 운동을 열심히 펼치기도 하던 조 선생은 당시 나에게 불가사의한 인물로 다가왔다. 유난히 예민한 감각을 가진 조 선생이기에 예술이란 육신의 눈보다는 영혼의 눈을 필요로 하고 특히 그림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조 선생의 깊은 영혼의 신미안을 인정해주는 그 무명 화가는 반색을 하며 맞이해 주었다. 그러나 검은 베레모를 쓴 사내는 조 선생의 출연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전시장에 맹인을 초대한 것은 미술에 대한 일종의 모독일세. 시각장애자는 그림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럼 청각장애자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겠군요. 보청기가 없다면
들을 수 없겠죠.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는데 포청이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토록 복잡한 교향곡을 완벽하게 그렇게 지휘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육신의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영혼의 귀로 들은 게 아닐까요? 동명아, 작품인들 가자. 우리 나는 조 선생을 그림 앞으로 안내해 주었다. 온 신경을 집중시켜 그림을 감상하던 조 선생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슬픈 그림이로구나. 그 그림에는 텅 빈 강가에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고 누나의 죽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조 선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아주 매우 낙천적이죠.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인물 중에 하나죠.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다면 독자들은 이제 자아찾기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 해답을 구해야 할 때다. 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까. 자아를 찾는 예, 안개 속에서의 자아 찾기인데 예, 예. 안개가 자아를 찾는데 방해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방해물로 등장하기는 하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다 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안개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같아지는 것이고 또 안개의 존재에도 절로 버려져서 결국은 명료함 쪽 안개가 거친 상태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인생 전체가 스스로에게 끼어있는 안개를 걷어내는 작업, 안개가 가리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작업 이런 것으로 보고. 첫 성공 이후 나는 몇 차례 더 출행을 했다. 그러나 소매치기 일제 단속에 나선 경찰의 눈을 피해 춘천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춘천에 도착했을 때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안개가 끼어 있었고 나는 그 안개 속에서 신선을 자청하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도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으신가요? 그 진정한 신선은 세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술사들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따위의 재주를 보여주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구름도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시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야 새들의 풍류이지 그게 어디 신선의 풍류이겠느냐. 할아버지는 나를 선동이라고 불렀고 자신이 살다 온 무원동 얘기며 황금비늘을 가진 물고기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무료해 하는 나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할아버지에 의하면 낚시질은 오락이 아닌 마음을 낚는 도락이었다. 양아버지가 내게 세상 속의 재물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할아버지는 마음을 비우도록 가르쳤다. 할아버지는 내가 잡은 물고기를 방생하도록 일렀고 나는 배운 대로 물고기를 잡으면 곧 놓아주는 방생 낚시에 익숙해져 갔다. 마음이 흔들리면은 낚시줄도 흔들리는 것이야. 자, 마음을 고요히 다스린 다음에 찌를 응시하고 그리고 자, 입질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입질 들었어요! 어디?
소중한 것 한 가지씩 방생하다 보면 천하를 방생하는 법도 배운다고 했다. 천하를 방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천하를 가지는 법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깨달음이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사는 동안 지난 과거의 기억들은 잊혀져 갔다. 네, 여기에서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마음을 낚는 법을 설법하는 신선입니다. 마음을 언제나 만도의 근본으로 보고 역시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낚시에 도통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회수 작가 자신이 낚시에 빠져들었고 일찍이 조도를 터득한 체험을 풀어놓은 대목이기도 하다. 그만큼 춘천 주변의 강풍경은 일상의 사사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낚시를 통해 천하를 낚는다는 건 그 자연의 힘을 배우는 과정일 게다. 소설은 난 내 체험으로 보면은 20세 때 읽었던 것하고 또 50대 때 읽었던 거하고 같은 소설이라도 그 맛의 차이가 엄청났었거든요. 선생님, 저 낚시를 글쓰기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령 낚시라는 건 그 낚는 대상이 물고기라는 분명한 어떤 것이 있다면은 글쓰기라는 건 다소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달라 보이죠. 우리가 글을 쓰는 작업이나 낚시를 하는 작업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낚시 이질이 보통 형태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닿는 부분은 같다고 봐야 하고 얼마든지 낚시라고 하는 것이 글쓰기와 동일한 것으로 비유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낚시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소설 속에 그 할아버지가 동명이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의미를 동명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가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하든지 기술로부터 출발합니다. 가르치는 쪽은 기술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동명이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술은 아닙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어릴수록 더 밝게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를 완전히 말려야 돼. 자, 말려라. 아이고, 아니 이게 뉘신가? 이백병장 정문재 국토방향을 끝내고 무사히더라 사분께 신고합니다. 그래.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이고, 야 이게 얼마만인가? 얼굴 좋아졌네, 자네. 잘 지내셨죠? 그래. 근데 이 아이 누굽니까? 그 2년 따라 떠돌다가 잠시 내 곁에 머물게 된 선동이지. 귀하의 관등 성명이 무엇인가? 관대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계급과 이름을 묻고 있지 않은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관을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보좌관은 인간이 왜 살아간다고 생각하나? 모릅니다. 오늘부터 보좌관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도록 하라. 네, 대장님. 문재영은 명문대학을 다니다 스스로 도중하차를 해버렸다고 한다.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가르치지 않고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는 방법만 가르친다는 것이 불만의 이유였다. 할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문재형은 제대 후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와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죽어가는 호수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지만 곧 자금난에 봉착하게 된다. 형, 잘 돼가? 샘플은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바닥나 버렸어. 사부님은 곧 출처가 분명치 않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그럴 기면 조금도 없어. 빨리 다음 연구 시작해야 하는데 미천이 없어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단다. 힘내요. 사부님 말대로 진심으로 돈을 좋아해봐. 돈이 형을 따라올 거야. 형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 기술을 사용하기로. 사부님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지난밤 누군가 도시락에 돈을 담아 제 방에 두고 갔어요. 제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많은 돈을요.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참으로 고마운 일이구만. 문제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훨씬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하겠죠. 실제로 이루어질 때 되면은 한번 이렇게 돌아오면 그렇지 알고 보고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닐까. 질문을 빼놓을 수 없다. 예, 선생님 저기 소설 속에서 문제가 인조 지렁이를 개발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명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소매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그래서 인조 지렁이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의 우연성이 개입되는 걸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 자기 양아들에게 소매치기를 가르치는 것, 이것은 나중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소설의 작중 인물에 누군가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은 반드시 써먹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장치해 놓은 것이고,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작중의 선의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조양제 주인이 반성을 하게 되고, 역시 삶의 어떤 바른 모습을 찾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조지렁이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조양제 주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형태를 바꾸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바꾸는데 필요한 어떤 지렁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자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역시 그 경제력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 동맹이의 소매치기 솜씨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이 다 그 안에는 개입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명이가 그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네.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네. 독자는 사실 그렇게 그 삶이 다양하다든가 걱정 많다든가 이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소설을 읽다가 이런 삶이 아니면 행복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발견하는데 조금 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행복에 이르는 비결 좀 네. 가르쳐 주세요. 결국 저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국정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나무가 말입니다. 그늘이 싫다고 그늘을 분리시킬 수가 있나요? 또 대개 꽃은 봄하고 가을에 많이 핍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사실은 꽃이 아름다워지는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겨울에 쓰라린 추위 이것을 뿌리로 느끼지 않으면 그 꽃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또 혹서 아주 견딜 수 없는 더위 이것이 있어야만 가을에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싫다고 나로부터 그 뜨거움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추위가 싫다고 나로부터 추위를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나무가 그늘이 싫다고 그 그늘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가 기꺼이 생로병사 희노애락 내게로 오는 모든 고통을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즐길 때 사실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동명이가 하는 그 소매치기라는 어떤 예. 그 일종의 범죄 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 그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도 예. 그게 우리한테 어떤 페이소스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아 찾기란 결국 제자리 찾기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자기 자신과 마주서는 것이리라. 고백할 게 있는데요. 그래, 말해보아라. 문지영방에 도시락 갖다 놓은 거 제가 했어요. 무운동의 꽃 한 송이가 새로 펴겠구만.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듯했다. 나는 조 선생에게 돌아가 그의 맹인한 내견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다. 아직도 인간이 왜 살아가는지 알아내지 못했는가? 알아냈습니다. 말해보게.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주 놀러 올 거지? 인간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대상이라도 그 대상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절로 마음 안의 촛불이 환하게 켜진다는 사실을. 춘천을 떠나던 날 나는 안개 속에서 반짝 빛나는 물체를 본 것도 같았다. 황금빛이었다. 소설이란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보다는 깨달음 쪽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도구이겠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깨달음으로 연속되는 삶 쪽으로 유도하는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설의 미덕이 되겠죠. 전설적인 물고기를 통해 대자유의 경지를 그리고 싶었다. 먹을 가는 단순한 작업 속에서도 도를 깨달을 수 있음을. 먹이 종이에 베어드는 수묵화를 치며 그 경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30대 이후 구원은 어떻게 모색되어지나라는 의문에 매달려왔다는 작가. 황금비늘은 지천명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그의 깨달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에게 구원의 목소리는 들렸는가? 떠가지고 뒤집어지는 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한 게 오늘 안 뒤집어지나 이러고 보게 된다는 거야.
그 지금까지의 선생님의 소설 작업 그리고 앞으로 하실 그 작업 그 사이에 황금 비늘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 같은 거나 여정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 그 소설을 정기, 중기, 후기로 만약 나눈다면 전기 때는 역시 불행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는 역시 좀 행복을 얻은 쪽, 추구하는 쪽이었었죠. 그래서 작중 인물들이나 소재가 전기는 좀 어둡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쪽이었고 후기에는 구원을 찾아 헤매고 구원을 또는 얻은 사람들이 작중 인물이 되었고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상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역시 정기의 형식과 중기의 형식이 좀 조화된 것, 합쳐진 것을 저는 바람직한 소설의 어떤 형태로 보고 있고 저 자신의 글이나 삶 자체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